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일단은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선생님도 평소에 이렇게 좀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주고 좀 채찍질을 하는 편인데 오늘 선생님도 감독을 한 세 교시에 걸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오늘 선생님이 생생히 느끼고 또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땀이 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또 춥거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마지막 교시까지 시험을 잘 치른 여러분들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이 이 6월 모평에 대한 전체적인 난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총평에서 따로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본론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느낀 체감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늘 봐왔던 것처럼 생물의 특성을 다룬 1단원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떤 기러기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러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얘가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산섬에 서식하는 이 기러기는 풀과 열매를 섭취해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답니다. 그럼 얘는 약간 초식성에 해당하는 그런 소비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동그라미 기억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러기는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 물갈퀴가 완전하게 발달하지는 않지만 길고 강한 발톱과 두꺼운 발바닥을 가져서 화산섬에 서식하기에 적합하다라는 힌트를 팍팍 주는 그런 문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뭘 물어봤을지 바로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보기 기억의 내용을 보니까 기억 과정, 그러니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이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세포호흡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대표적인 물질 대사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는 니은 과정, 동그라미 니은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생과 생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맞는 내용이고요. 발생과 생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하나의 수정란에서 이렇게 발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생장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에 세포 분열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아주 많이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은 보기가 그렇게 새로운 보기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작년 수능 2023 학년도 수능에서 물어봤던 몇 번이었냐면 수능 1번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요 생명현상의 특성,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똑같이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라는 것이 일어나느냐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9월까지는 9월은 그래도 작년 6월에 비해서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평이한 문제들도 있었는데 수능 1번부터 약간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가 출제가 되면서 그때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이번 수능이 굉장히 어려우려나 하는 느낌을 줬던 그런 문항의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아직 기출문제를 안 풀어본 친구들은 좀 당황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동그라미 디귿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된다. 그게 바로 길고 강한 발톱과 두꺼운 발바닥을 가져서 화산섬에 서식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뭔가의 어떤 적합한 특성을 갖는 것을 우리 적응과 진화로 딱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 이렇게 명확한 표현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수월하게 클리어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자료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어렵진 않은 문제였겠구나라는 그 유추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가의 내용을 보니까 단백질은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물질 대사 중에서도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인 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동그라미 기억이란 물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딱 세 가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가 되게 된다면 그 노폐물도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의 종류는 CO2나 H2O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끝까지 분해가 다 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뭘 물어봤을지 또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 보기에서
가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분해하는 과정이니까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이 노폐물 기억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산화탄소 있죠? 물을 물어봐도 뭐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디귿은 가와 나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도 물질대사고 나도 지금 세포호흡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물질대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가든 나든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려면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예요. 생체 촉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대사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효소의 도움을 받느냐, 그 다음에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들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가 흡수되는 건지 방출되는 건지는 그 어떤 그 이화작용인지 동화작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에너지가 들락날락한다,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나간다는 어떤 하나의 공통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자주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챙겨두시고요. 답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얘를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제 요 단원을 분류하면서 앞에서는 3단원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약간 2단원과 3단원에 걸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르몬 X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호르몬 X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X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며, 공부를 좀 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다들 외우고 있는 그런 주문, 부베인을 외쳐줍니다. 부베인. 이게 뭐예요?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를 자극하면,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하면 거기서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이 된다.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순서대로. 그 다음에 요거의 짝꿍이 교알글이에요. 교알글. 이거는 교감신경이 이자의 알파세포에 신호를 주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베타세포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 호르몬 X는 인슐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쭉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그래서 X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거나 X의 표적세포가 X에 반응하지 못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한다라는 설명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게 요거는 이 인슐린의 두 가지 작용 중에 한 가지의 내용이에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내용이 보기 내용 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따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대사성 질환 중에 당뇨병도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뇨병의 종류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 생성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1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X가 분비되긴 해요. 인슐린 분비가 되긴 하지만 그게 반응이 안 되는 경우, 걔가 돌아다녀도 인슐린인지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당뇨병의 종류가 있다는 것도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1형이냐 이게 2형이냐 그렇게 물어볼 가능성은 없고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뭐 이상이 있는 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한번 볼까요? 보기 기억에 이 호르몬 X는 간에서 동그라미 A,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하느냐라고 문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억의 주요 내용은 이 호르몬 X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요 인슐린이 작용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작용과 두 번째 이런 작용을 통해서 혈당량을 낮추는 조절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볼게요. 순환계를 통해서 이 호르몬 X, 그러니까 인슐린이 표적세포로 운반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떤 호르몬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슐린도 호르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들처럼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디귿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X의 분비가 억제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혈중 포도당 농도면 이건 혈당량이죠.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걸 끌어내리는 목적의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등장하는 X, 인슐린입니다.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 인슐린의 분비는 촉진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억제되는지 물어봤으니까 이거 잘못된 보기죠. 이게 맞는 내용이고 이 문항에서 억제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옳지 않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어떤 발문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사람의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든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바이러스인지 물어봤어요. 맞나요? 일단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의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독감,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는 세트로 돌아가면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서는 치료법이 항바이러스제를 쓴다. 요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볼까요? 결핵의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결핵의 병원체는 일단 정체가 뭐죠? 요건 바로 세균이에요.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에서 결핵이 그 예시라는 걸 모르면 우리 이 질병과 병원체 파트 문제는 풀 수 없어요. 결핵은 거의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핵, 세균에 의한 질병이다. 근데 세균은 온전한 생물이죠. 생물이니까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생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세균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교과서에 다뤄지고 있죠. 어느 파트에서? 4단원 사람의 유전병 부분에서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병으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럼 유전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옆에 가면 옮는다는 거예요? 옮지 않는다는 거예요? 옮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감염성 질병이 뭐냐? 원인이, 발병의 원인이 병원체가 아니면 돼요. 지금 기억보기나 니은보기처럼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걸린다. 그럼 그 우리 뭐라고 부르죠? 감염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체가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가 이 발병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거는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유전병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옳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 굉장히 놀라운 문제죠. 왜? 자극의 전도 파트에서 나온 문제인데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정말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림은 조건 1, 2, 3이 있고요. 조건 1, 2, 3에서 뉴런 P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측정한 시간에 따른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표는 1, 2, 3에 대한 설명,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동그라미 기억과 여기 동그라미 니은이 있는데 나트륨 이온 아니면 칼륨 이온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일단 저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그런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1번 그래프고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활동 전이가 온전하게 발생하지 못합니다.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못하고 조금 막전이 변화가 일어났다가 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2번이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탈분극이 일어나는 게 방해받은 거죠. 탈분극이 방해받은 그런 상황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2의 상황은. 그 다음에 3는 활동 전이까지는 잘 발생이 됐는데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재분극 과정에 뭔가 방해를 받았구나. 그래서 3번 상황은 재분극에 방해받은 상황으로 일단 이것만 봐도 그런 느낌이 좀 와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원의 조건은 물질 A와 B를 둘 다 처리를 안 했대요. 그래서 혹시 뭐 요게 처리한 게 A냐 B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또 이 처리를 잘못 해석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본 것도 없고 처리라는 거는 뭘 넣어줬다는 얘기죠. 가했다. 처리 자체는 뭘 넣어줬다, 가했다라는 뜻인데 A와 B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A도 B도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기본 상태 그대로 두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봐왔던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원의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물질 A라는 거를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넣어줬다는 얘기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이동통로를 통해서 기억이 이동되는 걸 억제했대요. 근데 2에서는 지금 탈분극이 방해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이동이 억제됐을까? 탈분극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억제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에서는 물질 B를 넣어줬어요.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세포막에 있는 이용통로를 통한 니은의 이동. 근데 지금 3은 재분극이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분극 때는 칼륨 이온의 이동이 주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칼륨 이온의 이동이 억제되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그죠? 그래서 기억 보기 볼까요?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은 나트륨 이온이다. 그렇지,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T1일 때 원에서 니은의 세포 밖의 농도분의 세포 안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분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니은이니까 칼륨 이온이었죠. 칼륨 이온의 세포 안의 농도, 밖의 농도가 분모고 밖의 농도분의 안의 농도가 1보다 작은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 T1인지 뭐 1인지 2인지 3인지 이거 볼 필요도 없고요. 칼륨 이온은 항상 안의 농도가 밖보다 높아요. 무조건. 어떤 시점인지 상관없이. 그래서 칼륨 이온은 항상 이렇게 나타내면 분자가 크기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보다 커야 되겠죠. 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보기였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디귿에서는 막전이가 플러스 30mV에서 마이너스 70mV로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에서가 1에서보다 짧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1에서는 이만큼이면 다시 돌아오는데 3에서는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그죠?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 더 짧지 않고 길었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자극의 전도 문제. 하지만 이번 6월 모평에서 쉽게 나왔다고 해서 9월이나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던져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세포 주기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이번 6월 모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포 주기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만큼 4단원의 난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그림 가는 사람 H라는 어떤 사람이 왜 H로 줬을까? 휴먼의 앞글자를 딴 것일까? 보통 뭐 P나 Q나 이렇게 많이 주는데 좀 신선하죠? 그래서 사람 H의 체세포 세포 주기를 나타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G2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순서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G1, S, G2 순서니까 여기 G1기, S기, G2기, 그 다음에 니은은 M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S, G2기 거쳐서 니은 M기, 그 다음이 다시 디귿 G1기로 넘어가는 이렇게 돌고 도는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H의 핵형 분석 결과 일부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핵형 분석의 사진이 나오면 무조건 딱 어디 두 군데만 동그라미 치라고? 21번 염색체랑 성염색체 부분만 동그라미 치면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이상이 있으면 그 그림에서 뭐 이렇게 확대를 해놓거나 강조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데 21번이랑 X, Y, 요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 봤더니 21번이 수상하죠. 그렇죠? 21번이 원래 2개여야 되는데 3개예요. 우린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지?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다운 증후군의 어떤 핵형 분석 결과를 볼 수 있고 그런 다운 증후군인 남성이네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뭘 물어봤을지 보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기를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 시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는지 물어봤어요. 이렇게 쉬운 보기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NA 복제되는 시기를 S기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기억 시기니까 S기, DNA 복제 시기, 기억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동그라미 디귿의 시기에 나의 염색체가 관찰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디귿, 그죠? 디귿 시기가 G1기인데 G1기에 염색체가 관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는 M기에만, 요때만 염색체 상태로 관찰할 수 있고 나머지 시기, 여기 G1기, S기, G2기, 간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항상 풀려있는 상태. 우리가 그냥 쉽게는 염색사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태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G1기에는 이런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디귿에서 나에서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이 관찰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다운 증후군. 근데 뭐 이제 교재에 따라서 18번 염색체가 3개 있다거나 이런 것도 실제로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고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던 것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다운 증후군과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XXY 조성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 다음에 또 성염색체 1개로 이루어진 터너 증후군, X염색체 1개, 이렇게 3가지 사이에서 이제 돌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학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맞는 거 답은 5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힘차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별로 힘을 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힌트를 굉장하게 많이 줬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림은 사람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에 따른 물질 대사량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저 첫 자료를 왜 줬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티록신의 작용이 제대로 서술되지 않은 그런 교과서가 있었는지 티록신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사실 우리는 공부해서 외워서 알고 있잖아요, 대체로는. 근데 기능을 그냥 알 수 있도록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줬어요. 한번 볼까요?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대1로 딱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얘가 증가할수록 이 물질 대사량도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작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이 2명 등장하고 있는데 A와 B. A는 티록신 농도가 기역이고요. B는 티록신 농도가 니은이래요. 보니까 기역과 니은은 정상보다 높음과 정상보다 낮음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높거나 더 낮은 경우. 근데 바로 연결이 되니까 티록신 농도가 기역인 경우에는 물질 대사량이 정상보다 증가한대요. 근데 농도가 니은일 때는 정상보다 감소한답니다. 누가 봐도 KTX를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기역이 농도가 높을 때 티록신이 많이 나오니까 물질 대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B는 티록신이 적게 나오니까 낮을 때니까 물질 대사량도 정상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물질 대사가 막 촉진되니까 그게 마냥 좋을 것 같아도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더위에 약해요. 에너지가 계속 발생돼. 그러면서 살이 쪽쪽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티록신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체중이 증가해요. 에너지 소모가 적거든요. 그렇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 열 발생이 좀 덜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래서 보기 기억 볼게요. 자, 여기서는 티록신의 분비 장소를 물어보고 있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이건 우리가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갑상샘이 티록신을 만드는 기관이라는 거 기억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동그라미 기억은 정상보다 높음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D급 보기, B에게 티록신을 투여하면 투여 전보다 물질 대사량이 감소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B한테 티록신을 투여를 했다. 그러면은 B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이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티록신이 이 몸속에서 좀 더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물질 대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양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원래보다는 물질 대사가 조금 더 되겠죠. 티록신의 양이 늘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물질 대사가 감소하느냐, 주사를 맞았을 때 감소하겠느냐 물어봤으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6월 모평에서는 그냥 티록신의 작용 자체, 티록신은 어디서 나오니? 티록신이 뭐 하는 애일까? 이렇게 아주 그냥 눈에 바로 보이는 자료를 통해서 줬는데 우리가 만약에 수능에서 이 티록신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실은 음성 피드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음성 피드백 과정을 물어보면서 TRH 분비를 통해서 TSH 분비가 촉진이 되고 그 TSH에 의해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이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꼭 그런 것도 풀어보면서 좀 복잡한 상황을 제시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좀 길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성 피드백이 평가 문항에서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해석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긴 했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4단원 문제인데 아까 우리 6번에서 체세포주기 관련된 문제 하나 봤고요. 요거는 감수 분열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너무너무 쉬웠죠? 한번 같이 볼게요. 표는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알인 어떤 사람의 세포 가나다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렇게 라지알 동양접합이라는 상황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다라 4개의 세포가 있는데 저 4개의 세포 중에 하나는 G1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감수 1분열 중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중기 1이라고 좀 짧게 써볼게요. 감수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 세포도 하나 있고요.
그럼 이거는 중기2라고 써보겠습니다. 중기2. 그 다음에 G1기 세포도 하나, G2기 세포도 하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얘네 셋은 상태가 2N이에요. 얘만 혼자 N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세포 중에 N자리 세포가 딱 하나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G1기는 복제 전이죠. 얘는 혼자 복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G2기, 중기1, 중기2 모두 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2가닥씩의 염색 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로 해서 시기를 한번 매치를 해보자면, 자, 복제 전의 DNA 상대량이 복제하고 2배, 한 번 분열, 2번 분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1기의 세포는 여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G2기는 여기. 조금 더 진행돼서 응축되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시작하면 그게 중기1이 될 거고, 한 번 더 분열했을 때 중기2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는 이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처음에 복제 전이 DNA 상대량 2일 거예요. 지금 2 아니면 4니까. 복제된 후가 4, 2배 된 상태.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해 세포는 핵막이 소실됐거든요. 핵막이 소실됐다는 얘기는 간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간기에 해당하는 G1기, G2기 아니란 얘기예요. 분열이 들어간 중기1 아니면 중기2일 거예요. 핵막이 없다는 거는. 근데 N이래요, 핵상이. N인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중기2. 그래서 가는 중기2로 빠르게 좀 확정이 되는 편. 그래서 요게 갑니다. 가. DNA 상대량도 2고. 자, 그 다음에 나는 핵막이 소실이 안 됐어. 그러면 간기인 G1 아니면 G2일 거예요. 그런데 핵상은 당연히 뭐 다 이제 EM만 남았으니까 여기 물음표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중에 DNA 상대량이 2인 애가 나머지 2개는 지금 여기 있을 거고 4로 돼 있을 거고 2인 애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2인 애 하나 나왔으니까 나머지 2개 4로 채워줘야 될 거고요. 4인 애에서 둘 다 2N인 것도 똑같지만 간기냐 분열기냐가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실이 안 된 거는 간기란 얘기니까 간기이면서 2N이면서 지금 DNA 상대량이 2배로 복제된 상태. 그죠? 라지알의 DNA 상대량이 4란 얘기는 여기 복제가 된 상태란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가 나가 되겠고요. G2기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라가 남았으니까 여기를 라. 근데 얘는 지금 분열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는 소실된. 핵막이 사라져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다가 요 맨 앞에. 다가. 그래서 요거는 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소실이 안 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라지알이라는 거의 DNA 상대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G1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G1기, 그 다음에 나가 G2기, 그 다음에 라가 중기1. 그래서 지금 얘는 유전자형이 라지알인데 걔네가 복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2개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라지알 상태에서 복제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2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복제된 상태로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가 그대로 통째로 이동해서 요게 염색 분체 2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제본 해서 2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고 선생님은 그냥 원래 갖고 있던 DNA 상대량 기준값을 2로 잡아서 그게 복제가 됐을 때 그냥 4라는 DNA 상대량을 갖는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럼 뭘 물어봤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기에 가에서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가는 이미 상동 염색체가 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가 있을 수가 없죠. 이가 염색체가 있으려면 여기 어디 있어야 되거든요.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는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G2기 세포이냐? 나가 G2기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서 기억은 소실됨이죠. 그렇죠? 분열기에 해당이 되니까 핵막이 없는 상태. 그래서 맞는 내용. 니은 디귿 오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4단원 문제가 2개나 나왔지만 전혀 어려움 없이 끝냈고 9번은 5단원의 천이 문제인데 천이랑 그냥 보면 뭔가 그 방향고법 해서 우리 막 우점종 계산하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계산 없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료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을 잡아먹게 만들긴 했지만 뭐 다른 부분에서 워낙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산불이 난 후의 천이 과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산불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그러면 몇 차 천이? 산불은 전형적으로 2차 천이의 키워드죠. 자, 그럼 2차 천이가 일어났는데 아마 앞에 초원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초원 거쳐서 관목림, 그 다음에 지금 A와 호남리, 음수림을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키 큰 나무 누가 먼저 나타나요? 양수림 먼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선점하는 건 양수림.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림을 거친 다음에 음수림 상태로 극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뭐냐면 기역에서 방영구법을 이용해 식물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대요. 이 기역이 양수림 아니면 음수림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 양수림의 자료냐 음수림의 자료냐 이거를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종 1, 2는 침엽수고요. 근데 침엽수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양수 이렇게 써있어요. 침엽수가 혹시 뭔지 모를까 봐 입이 뾰족뾰족한 애들인데 걔네들은 보통 양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뾰족한 애들 중에서도 음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양수에 해당하는 1, 2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화렵수인 3, 4는 얘네들은 음수 종류다. 이렇게 아예 알려주고 있죠. 대놓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밀도도 빈도도 피도도 1, 2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누구보다. 음수에 해당하는 3, 4보다 양수의 밀도, 빈도, 피도가 높습니다. 그럼 뭐란 얘기야? 지금 이 집단에서는 양수가 우점종이란 얘기예요. 그럼 무슨 림이겠어요? 양수가 우점종인데 설명 음수림은 아니겠지. 그래서 이게 양수림인 A의 자료이다. 그죠? 그래서 기역은 A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한번 볼까요? 기역 보기에 동그라미 기역. 그러니까 이 자료는 B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B가 아니고 A이기 때문에 기역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니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는 2차 천인지 물어봤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산불이 난 후에 했으니까 산불,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보기. 이 식물 군집은 혼합림에서 극상을 이루는지 물어봤습니다. 혼합림이 극상 상태면 그림이 여기서 끊겼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뭐 산불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혼합림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음수림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집단은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룹니다. 디귿 잘못된 보기.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풀었고 이제 10번으로 넘어갑시다. 10번은 중추신경 나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그런 어떤 그림이 제시가 됐고요. 얘네들은 사실 뭐 누구 중에 하나이다라고 제시가 돼 있지만 우리가 생명과학 러 입장에서 그냥 안 봐도 풀 수 있죠. 기역은 눈동자 같은 거 있는 부분, 그죠? 닭뼈슬 같은 거 있는 그 부분, 간뇌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부분, 중간에 껴있는 부분, 요게 중간뇌죠. 그러니까 간뇌 아래인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윗부분을 우리가 중간뇌라고 합니다. 왜? 볼록 튀어나온 거를 기준으로 그 위는 중간뇌, 그 아래는 연수거든요. 그리고 요 문항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은 뇌교고, 그 다음에 여기 뒤통수에 달려있는 리을은 누구예요? 소뇌죠. 그래서 지금 원래 6개의 뇌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4개의 뇌교의 대뇌까지 이렇게 6가지 뇌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중에 4개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물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 보기 내용 한번 봅시다.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 그러니까 저기서는 간뇌죠. 기역 보기. 간뇌에 시상하부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간뇌는 윗부분인 시상과 아랫부분인 시상하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간뇌의 구조죠. 그러면 간뇌에는 시상하부가 있다. 맞는 보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 니은과 리을은 모두 뇌줄기에 속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뇌줄기는 뭐 자주 나오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빈출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뇌줄기에 해당하는 거는 중간뇌, 뇌교, 연수까지. 그래서 뇌 부위 중에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를 우리가 뇌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척수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척수는 이 패밀리가 아니라는 것도 많이 물어봐요. 척수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왜냐면 뇌줄기니까 일단 뇌긴 해야 돼. 척수는 뇌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니은과 리을이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소뇌를 껴넣었어요. 니은과 디귿이라고 했으면 맞았을 텐데 리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디귿은 동그라미 디귿, 그러니까 연수인데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연수의 역할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연수가 하는 일 뭐 있어요? 생명활동과 직결된 조절작용. 그래서 심장박동. 여기서 물어보는 호흡 운동 들어가죠. 호흡 운동. 그 다음에 소화와 관련된 조절. 그리고 기타, 입과 관련된 뭐 기침, 하품, 재채기, 침분비, 하품, 침분비 이런 것들.
그래서 입과 관련된 조절은 이 연수 쪽으로 몰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 여기 들어있으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기억 디귿 옳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1번. 11번 삼투압 조절 문제. 요것도 눈에 잘 보이게 자료가 구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농도에 따른 기억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근데 ADH 농도가 증가할 때 기억의 값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비례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저 기억의 후보가 누구냐면 오줌의 삼투압, 그러니까 오줌의 진하기, 농도라고 볼 수 있죠. 오줌의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 중 하나이다. 그러면 오줌의 진하기 또는 오줌의 생성량 둘 중에 하나인데 둘은 완전 정반대의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일로 가면 갈수록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ADH의 역할은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겁니다. 오줌으로 나갈 뻔했던 물을 내 몸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ADH 농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재흡수량은 많아질 거예요. 그럼 재흡수가 많이 돼. 오줌으로 나갈 뻔했던 물이 내 몸으로 다시 많이 돌아와. 그럼 오줌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오줌 입장에서는 물을 뺏기는 거니까 오줌의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례하는 경향성을 절대 보여줄 수 없죠. 그럼 저 동그라미 기억은 오줌 생성량은 될 수 없습니다. 뭐는 될 수 있어요? 오줌의 삼투압은 가능하지. 요건 오줌 삼투압일 거예요. 오줌의 진하기죠. 쉽게 말해서. 오줌의 농도, 오줌의 진하기는 물을 많이 뺏기면 뺏길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오줌 삼투압입니다. 자, 근데 나라는 자료가 있고요. 여기서 기억이 또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의 Y축도 오줌 삼투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다른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상인 A와 B 중, 나는 정상인 A와 B 중 한 사람에게만 수분 공급을 중단하고 기억의 값을 이렇게 나타낸 조사한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둘 중에 하나에만 수분 공급을 중단했대요. 그럼 뭔가 그 사람만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B는 자기 원래 상태로 꾹 가고 있어. 얘는 뭐 그런 어떤 조절을 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A가 혼자 뭐가 값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A가 수분 공급을 중단한 사람일 거고 당연히 물을 적게 먹으니까 물을 못 먹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오줌이 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못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줌은 점점 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 그래서 해석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억 보기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많은지 물어봤어요. 오줌의 생성량은 오줌 삼투압이랑 반대라고 했어요. ADH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성량은 감소합니다. 오줌의 생성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을 뺏기니까. 근데 C2일 때가 더 많은지 물어봤으니까 이거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C1일 때가 더 콸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T1이라는 요 시점에 A의 혈중 ADH 농도분의 B의 혈중 ADH 농도는 1보다 큰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A 거 분의 B 거가 1보다 큰지. 그럼 이러려면 B에서 이게 맞으려면 B의 ADH 농도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못 먹고 있는 상황에 ADH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을 막 마음대로 먹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을 못 먹는 상황에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ADH가 많이 나와서 재흡수를 촉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B가 아니라 물을 못 먹고 있는 A, 그러니까 오줌이 아주 진하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ADH가 작용해서 내 몸으로 재흡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A 상황에서 ADH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걔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1보다 값이 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콩팥은 ADH의 표적 기관인지 물어봤어요. 그렇죠. ADH는 오줌을 생성하는 콩팥, 배설계의 하나의 기관인 콩팥이 작용해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디귿만 맞는 보기, ADH 작용에 대해서 물어봤죠. 디귿만 옳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도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출문제를 아직 안 풀어봐서 그래요. 요것도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좀 넘은 상황인 거예요. 2022학년도 9월 모평에서 20번 문제였어요. 그 문제에서 이 비슷한 부분을 함정으로 이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봤다면 이번 함정은 수월하게 빠져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생존곡선 1, 2, 3형의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많이 공부했던 그런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표는 동물종 기역, 니은, 디귿의 그 갖고 있는 특징과 걔네들의 생존곡선 유형을 나타냈는데 이 디귿이라는 종이 2형에 속한다는 거는 그대로 던져줬지만 기역, 니은 종은 A랑 B 둘 중에 하나다. 그게 1형 아니면 3형이겠다. 이렇게 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특정 시기의 사망률은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값이다 하고 사망률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문장으로 지금 던져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막 설명하지 않아도 사망률, 사망하는 비율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봅시다. 종 기역은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요. 그리고 초기의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높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낳고 초반에 거의 다 죽어. 많이 죽어. 뭐겠어요? 1형, 3형 중에 3형이겠죠. 많이 낳고 처음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일부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기역종은 3형에 속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한 번에 적은 수의 자손을 낳고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낮아야 돼요. 후기에 많이 죽어야 돼. 초기에는 적게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1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매치하는 건 굉장히 쉽게 지나갔습니다. 그럼 보기 내용 한번 볼까요? 기역에 동그라미 B는 1형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디귿에서 그러니까 디귿이라는 거는 이 종, 그러니까 2형에 해당하는 그런 종인데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 분의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는 1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B 시기 사망 개체수 분의 A 시기 사망 개체수 이 값이 1인지 물어본 거죠. 그럼 이게 1이 맞으려면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와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혹시 모르겠으면 요 그냥 그래프 보인 대로 읽어주세요. 이미 2형의 B 시점은 시작할 때 10개 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한 자릿수에서 많이 줄어봤자 한 자릿수의 숫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A 시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정확히 읽을 수는 없지만 100에서 1000 사이거든요. 근데 끝날 때 요만큼 줄었으니까 여기서 감소한 개체수는 못해도 몇백 개체는 될 거예요. 얘는 많아봐야 한 자릿수. 얘는 못해도 아무리 최소치로 잡아도 한 2자리, 3자리 정도는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의 그 함정 부분은 어딘 거예요? 지금 저기서 2형은 기울기가 일정하죠? 사망하는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비율. 비율이 일정한 거지 여기서 물어본 것처럼 수가 일정한 게 아니다. 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 개체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 있는 거 중에 줄어드는 비율이 같은 거지 수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2022 구모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서의 항정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디귿에서 대형 포유류와 같이 대부분의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 하고 죽는 생존 유형은 3형에 해당되는지 물어봤어요. 대형 포유류가 막 몇천 개씩 막 자손을 낳아가지고 처음에 많이 죽고 이런 거 아니죠. 대형 포유류는 1형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도 여기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3형이 아니고 1형에 속하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됐네요.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 이 문제도 보고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 해석 문제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코로나 검사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막 의무적으로 좀 하게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검사 과정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얘도 작년에 나왔었어요. 2023 구모 23학년도 9월 모평 그때 몇 번이었냐면 14번에 이 원리를 물어봤었거든요. 이미 이 키트의 원리를. 그때 뭐가 달랐냐? 지금 여기서는 PQ 두 병원체가 나왔는데 그때는 병원체가 한 종류였다는 거. 그것만 달라요. 하지만 원리 똑같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더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면 수월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후의 스텝은 뭐겠어요? 기출문제를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은 꼭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은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병원체 P와 Q의 감염 여부를 알아냈대요. 알아내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병원체 P나
병원체 Q에 내가 감염이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키트 검사 방법이다. 자,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 시료는 물질 A와 함께 이동한답니다. 우리 많이 해봤죠? 이렇게 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떨어뜨리면 3-4방울 떨어뜨리면 쭉 타고 갑니다. 이 전개지에. 근데 지금 이 시료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 여기 시료 안에는 일단 만약에 내가 P나 Q에 감염이 되었다면, 감염된 경우에는 P나 Q가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P나 Q에 감염이 되었다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물질 동그라미 A라는 게 들어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 동그라미 A에는 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얘는 PQ랑 결합할 수 있고 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색소를 갖는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 시료 안에 내가 P나 Q에 감염돼서 PQ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1, 2, 3라는 어떤 선이 존재하죠. 지금 이 어떤 키트에 존재하는 선이 있는데, 이 1이라는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P에 대한 항체가 있어요. P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료에 P가 들어있었고, P라는 병원체가 들어있었고, 얘가 쭉 이동하다가 이 부위를 지나게 되면 여기 항체가 잔뜩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하나 결합을 하게 됩니다. P가 있는 경우에 결합을 해. 그 다음에 2에는 뭐가 있냐? 여기는 Q에 대한 항체가 있어서 만약에 이 시료에 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가서 여기에서 잡히게 됐어요. 항체들한테. 근데 문제는 P가 잡히고 잔뜩 잡히고 Q가 잔뜩 잡혔어도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PQ가 막 형광색 막 이렇게 막 발광하는 뭐 그런 애라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색깔을 띠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잡히더라도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색소를 붙이는 방법이 A라는 물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가 있거나 Q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 A가 걔한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한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이 물질 A가 색소를 부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P가 지나가다가 여기 걸려요. 막 굉장히 많은 수가 다닥다닥 걸리겠죠. 그러면 그 색소가 여기 밀집하게 되면서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Q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마지막에 있는 선, 이 3번은 뭐예요? 이 물질 동그라미 A에 대한 항체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A라는 이 물질 자체, 만약에 PQ랑 결합 안 하고 그냥 A가 있을 수도 있겠죠. 걔도 색소를 달고 있거든요. 그럼 지나가다가 A가 여기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료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 시료에는 무조건 동그라미 A는 들어있으니까 쭉 타고 가서 마지막 줄은 무조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줄의 역할은 검사가 일단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용도. 이 시료가 여기까지 타고 왔어. 검사 끝났어. 그걸 알려주는 용도. 왜? 이게 여기까지 오기만 하면 A가 들어있어서 무조건 여기서 색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 1과 2에서 선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만약에 둘 다에서 선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시료에는 P도 있고 Q도 있다는 얘기니까 둘 다에 감염됐다는 얘기. 만약에 한 줄만 나타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만 감염됐다는 얘기. 둘 다 안 나타났어. 3만 나타나고 둘 다 안 나타났어. 그러면 둘 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색소를 달고 있는 A라는 물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과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저 검사를 했더니 3번에만 선이 나타났어. 무슨 소리죠? P에도 Q에도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선도 없고 이 선도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해석을 못할까 봐 알려줬어요. A는 P와 Q에 모두 감염되지 않았다. 문장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문장으로 또 뭘 알려주고 있냐면 B는 Q에만 감염이 되었대요. P는 감염되지 않았고 Q에만 감염이 됐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1, 2, 3 저 세 구역에서 일단 3는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선이니까 검사가 끝났다면 그러면 Q에만 감염됐으면 여기 2 부분에 선이 나타나야 하겠죠. Q가 지나가다가 여기 딱딱 걸릴 텐데 걔네들이 지금 색소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색소가 거기 밀집해서 선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가 몇 번? 4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해석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원리를 모르더라도 P에 대한 항체, Q에 대한 항체가 있다. 근데 Q에만 감염된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선이 여기서 나타나야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었고요. 4번에 선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1번은 어떤 사람? 둘 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 P에도 Q에도 감염되지 않고 검사가 그냥 끝난 사람. 두 번째 이 사람은
검사가 이상하게 된 사람이죠. 이 마지막 줄에 선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결과. 자, 그 다음에 3번은 검사가 잘 끝났고 근데 P에만 감염된 사람. 그 다음에 4번은 검사 잘 끝났고 Q에만 감염된 사람. 그 다음에 5번도 검사 잘 끝났고 PQ 모두 감염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자료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4단원의 문제고 세포를 분석하고 심지어 대림유전자 유무 유형이지만 지금 보면 가나다라를 그냥 줬어요. 세포 매치가 아니거든요. 그냥 적어보고 찾아주면 되는 문제라서 난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동물종의 유전양식 간은 두 쌍의 대림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이 동물종의 개체의 1과 2, 두 개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1, 2가 있고 쭉 읽어보면 1은 암컷이에요. 1은 XX 조성의 암컷이고 2는 XY 조성의 수컷이다 라고 아예 성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다라 중에 2개는 1의 세포, 2개는 2의 세포로 매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핵산과 염색체 수를 먼저 좀 적어볼게요. 가는 N인데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전체 3개 염색체. 나는 2개씩 짝을 이루고 있고 전체 6개 염색체. 그 다음에 다도 N이면서 3개의 염색체. 라도 N이면서 3개의 염색체 갖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자료가 있을 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돼요? 시간을 단축하려면 2N인 거부터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2N인 나의 세포로부터 봤더니 2개씩 짝을 짓고 보니까 다 2개 한 쌍씩 모양과 크기 다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지금 현재 얘만 봤을 땐 뭐가 성염색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염색체 조성이 XX인 건 알겠다. 그럼 이건 누구의 세포? 암컷인 1의 세포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세포를 보니까요. 여기는 없는 염색체가 보여요. 짧으네. 그럼 이게 뭐겠어? 요게 Y 염색체고 그럼 여기 있던 색칠되어 있는 얘네들이 X 염색체였구나. 그러니까 뭐가 X 염색체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암컷인 1번의 세포는 아닐 거고 수컷인 2번의 세포인 게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와 다예요. 얘는 지금 똑같이 X 염색체 가지고 있고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구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컷의 세포도 X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조합의 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요 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는 N짜리 세포인데 라지 A가 이미 있어요. 그럼 스몰 A는 당연히 없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N 상태니까 라지 B, 스몰 B에 대한 정보는 지금 여기 생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세포는 2N짜리 세포인데 일단 스몰 A가 있는 게 확실하네요. 스몰 A 있고요. 라지 B는 있는데 스몰 B는 없어요. 그리고 저게 지금 XX 조성의 암컷의 세포니까 뭐든 2개 한 쌍을 가져야 되는데 그 2개 한 쌍이 스몰 b로는 구성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라지 B 동형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 세포는 N이잖아요, 현재. 그럼 라지 A에 동그라미 돼 있으면 스몰 A 없는 게 맞고 그럼 라지 B가 없고 스몰 B가 있는 그러니까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있는 그 N짜리 세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구성이 라지 A랑 스몰 B예요. 그러면 나의 요 개체가 이런 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죠. 라지 B만 갖고 있는 요 개체에서 스몰 b를 가진 그런 세포가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나가 누구 거였어? 나가 1번 거였으니까 다는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유전자 구성까지 보고 나니 나랑 다랑 같은 개체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자동으로 확정이 된 거고 그러면 두 개 돼야 되니까 남은 하나 가가 1번의 세포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가나가 같은 1번의 개체의 세포가 되는 거고 다라가 2번 개체의 세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개체의 세포에서 라지 A 있었거든요. 그럼 2N일 때 당연히 있겠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유전자형 갖는 게 요 1번의 개체고 1번은 이런 걸 갖고 그 다음에 2번이 밑에 다와 라의 조합을 가질 텐데 라지 A, 스몰 B가 갖는 그런 세포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N짜리인데 스몰 A 있으면 라지 A는 없겠죠? 스몰 A 가져요. 근데 라지 B도 스몰 B도 없어. 둘 다 안 가지는데 얘가 지금 어떤 조성이냐면 Y 염색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라지 B, 스몰 B는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 그래서 X 염색체 없이 Y 염색체만 갖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지는 조합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몰 A에 Y 염색체 갖는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겠고 2의 유전자형 조합은 어때요? 그러면 라지 A, 스몰 A에 스몰 B, Y 이런 조합을 갖는 게 2의 유전자형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기억에 가는 2의 세포인지 물어봤습니다.
원의 세포죠. 그죠? 왜냐하면 다가 2의 세포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남는 건 원의 세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 원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라지 B 동형접합이니까 그 위에 있는 세포도 라지 B만 갖고 스몰 b는 가질 수가 없겠네요. 요렇게 된 N자리 세포겠구나.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서 다에서 스몰 b는 상념 색체에 있는지 물어봤지만 아니죠. X형 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렸고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5번입니다. 15번에 근육의 수축 문제인데 혹시 선생님의 그 강의 본 친구들 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강의 중에 6월 모평 준비 특강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강짜리. 그래서 그 50분 동안 선생님이 6월 모평을 어떻게 준비시킬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근육의 수축 하나만이라도 좀 건져보자 하고 근육의 수축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강의만 들었어도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냥 그 50분 강의에서 대체로 뭐 여러 단원 얘기도 막 하고 작년 6월 모평 분석도 하고 일부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근육의 수축을 다뤘는데 그 부분 내용만 들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 그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그림은 근육 원소매마디 X의 구조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가장 잦은 빈도로 제시가 되는 그런 그림 유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기역이 2분의 I 되고 니은이 2분의 겹친 부분이고 디귿이 H대, 온전한 H대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 중 T1일 때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X의 길이는 그 T1일 때 3.2 마이크로미터예요. 이 문제가 왜 쉬워졌냐면 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을 던져줬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지 한번 봅시다. T1일 때, 일단 T1일 때 상황이고요.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 뭔지 봤더니 여기서 얘를 이렇게 두 개 더한 값이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잖아요. 이 길이는 T1일 때만 1.0인 게 아니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1.0일 거예요. 왜? 액틴이라는 필라멘트의 길이니까.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1.0입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1.0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튀어나온 필라멘트의 길이를 더하면 2.0이라는 길이가 나와요.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잘 보세요. T1 시점, T2 시점. 그때 X의 길이랑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모두 구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T1일 때의 X의 길이가 3.2라고 준 거잖아요. 자, 그럼 이 X의 길이에서 양쪽에 있는 1.0씩을 빼면 이거 뭐가 나올까요? 가운데 들어있는 디귿의 길이가 나와요. 디귿. 디귿이 바로 H대죠. 각 시점에서의 X의 길이를 넣어주고 거기서 2.0 빼면 가운데 들어있는 디귿, H대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디귿의 길이를 여기 3.2니까 1.2로 그냥 던져준 거예요. 지금 H대의 길이를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언제나 1.0으로 동일할 것이다. 그건 T1일 때든 T2일 때든 1.0일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서를 볼게요. 자, 역시나 T1 상황에서 디귿의 길이 분의 동그라미 A의 길이가 3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 디귿의 길이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1.2. 그러면 A라는 부분의 길이는 요 비율을 만족하려면 0.8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동그라미 A가 기역 아니면 니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0.8이에요. 그리고 T2일 때는 디귿분의 A의 길이가 1이에요. 뭐란 얘기야? 디귿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구했지만 T2일 때 디귿의 길이는 아직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X면 얘도 X. 같은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분해서 1이 나온다.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T2일 때 동그라미 B의 길이 분의 T1일 때 동그라미 B의 길이를 이렇게 비율로 하면 3분의 1이랍니다. 근데 지금 이 A, B 각각이 기역, 니은에 매치될 예정이라서 지금 어떤 구성밖에 존재하지 않냐. 지금 이 A라는 둘 중에 A에 해당하는 값이 0.8인 거는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 이 1.2랑 이 둘 중에 하나랑 이 3분의 2의 비율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0.8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0.2고 얘가 0.8일 수도 있어요. 두 개 총합이 1.0이니까. 아니면 얘가 0.8이고 얘가 0.2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중에서 0.8인 게 동그라미 A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럴 때 나머지 하나의 값이 B가 되는 거고 그 B의 값이 T2에서는 3배. 왜? T2일 때문에 T1일 때의 길이가 3분의 1이니까 걔의 3배여야 돼요.
그러면 걔는 0.6으로 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뭐든 0.6으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3배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얘네 둘의 합은 언제나 1.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0.6이면 나머지 A에 해당하는 값은 0.4일 거고요. 얘가 0.6이면 역시나 A에 해당하는 값은 0.4여야 돼요. 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냐. 지금 동그라미 A에 해당하는 값이 0.8인 건 우리 알고 있어요. 언제? T1 시점에서. 근데 T2 시점에서의 값이 정해진 거죠. 0.4로. 왜? B의 값이 0.6이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0.4가 될 수밖에 없어요. 총합이 1.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T2일 때 A의 값은 0.4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T2일 때 A랑 디귿이랑 길이가 똑같아서 비율이 1대1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얘도 0.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디귿이 그 전에 얼마였냐면 1.2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T1에서 T2로 갈 때 디귿의 길이가 0.8만큼 감소했어요. 근데 A라는 부분의 길이는 그 절반 0.4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H 되면 얘는 겹친 부분이에요. 2분의 I 돼요. 부호가 같기 때문에 2분의 I 돼요. 그럼 2분의 I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그라미 A예요. 여기죠. 이게 동그라미 A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이 동그라미 A가 된 거니까 0.8이었고 T1일 때 걔가 T2로 가면서 0.4가 된 거예요. 근데 디귿도 그때 T2로 가면서 0.4가 된 겁니다. 근데 얘는 그 과정에서 0.8만큼 감소한 거고 얘는 0.4만큼 감소한 거죠. 근데 디귿의 길이 변화량이랑 x의 길이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0.8로. 그러면 T2일 때의 x의 값은 2.4가 되겠네요. 그럼 니은의 값은 자동으로 확정되죠. 왜? 얘네 둘의 합은 언제나 1.0이니까 0.2, 그 다음에 0.6. 그리고 우리가 꼭 확인할 것은 얘가 0.4만큼 감소하면 니은의 값, 2분의 겹친 부분은 숫자는 똑같지만 부호는 반대로 변화해야 됩니다. 0.4만큼 증가해서 0.6.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기억에 동그라미 B가 기억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동그라미 A가 기억이니까 동그라미 B는 니은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 보기는 반대로 매치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T1일 때 A대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우리 A대 길이 계산할 수 있죠. 요건 어렵지 않으니까. A대 길이는 지금 저기 나타나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니은, 양쪽 겹친 부분에 가운데 들어있는 H대 디귿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T1이든 T2든 어차피 A대는 길이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T1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이 니은이면 0.4. 0.4. 그 다음에 거기다 디귿을 더해주면 1.2니까 그러면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1.6.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고요. 이거를 T1이 아니고 T2로 넣어도 값은 똑같이 나와요. 0.6의 2배, 1.2일 거고 거기다 그때의 디귿의 값을 더해주면 0.4니까 더하면 결국에는 1.6이라는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8만큼 긴지 물어봤어요. T1이 0.8만큼 더 길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 이 정도만 나온다면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물론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어려울 거예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다. 자신감을 좀 얻고 이렇게 해서 풀어보고 만약에 이 문제도 못 푼 친구도 분명히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절대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이 정도 문제를 못 풀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넘어가고 16번. 16번 가계도 문제인데 이것도 좀 단서를 과잉으로 많이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무슨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16번에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라는 형질은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라는 형질은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인데다가 문장으로 다 주고 있어요. 가와 나는 모두 우성형질이래. 그럼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고 나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에요. 발현 안 되는 게 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유전자는 독립되어 있다.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것까지 이 단서를 주면서 엄청나게 쉬워졌죠. 자, 그 다음에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 가계도에 지금 발현된 걸 한번 올려볼게요. B급만 돼 있는 사람은 가가 발현된 사람, 와플 모양은 나만 발현된 사람, 색칠된 사람이 가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철저하게 갑툭튀가 숨겨져 있긴 한데 필요 없죠.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 문장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우열관계는 딱히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럼 이 표를 통해서 정확한 유전자형과 이제 이 유전자들의 위치를 좀 알아볼 건데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매치 유형입니다.
0, 1, 2를 기억, 니은, 디귿 각각에 하나씩 매치하면 되는 문제. 선생님이 원래 같으면 이제 라집이 이렇게 우성 유전자 준 거부터 풀거든요. 이번 문제도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풀어도 되고 스몰 a부터 접근해도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정보를 거의 다 줬기 때문에 우열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스몰 a부터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빨리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스몰 a부터 접근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이 스몰 a를 하나 가져요. 근데 지금 1번이 가가 발현이 안 됐죠. 열성 형질을 보이는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열성 형질을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상념색체에 있는 유전자면 두 개 한 쌍을 가져야 그게 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한 개만 갖고 있는데 그게 발현이 됐어.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상념색체가 아니고 이게 X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이게 X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X염색체에 존재하니까 얘랑 독립돼 있으면 지금 여자한테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Y염색체일 순 없고 이게 상념색체. 나의 유전자가 상념색체에 있는 걸로 바로 확정되는 그런 상태.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5번도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가 적어도 하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X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5번은 라지 A 한 개만 가질 거예요. 그럼 5번이 갖고 있는 스몰 A의 개수는 0개겠죠. 그럼 니은 자리에 0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2번이 라지 A를 줄 수는 있어야 되는데 6번이 지금 또 가가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럼 6번이 여자니까 스몰 A 유전자형일 거고 6번은 스몰 A를 2개 갖겠죠. 그러려면 2번도 하나 줄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러면 이 기억 자리에 한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기억 자리 1 넣어줬어요. 남는 거 뭐겠어요? 2겠지. 끝난 거야. 자, 그러면 B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까요? B에 대해서 올려봤을 때 지금 2번이 라지비 갖고 있는 상태. 라지비. 그럼 5번은 라지비를 하나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 상념색체니까 하나 갖고 그 다음에 1번이 나가 발현 안 됐잖아요. 그럼 스몰 B 열성 동형 접합일 거고 5번이 그거 하나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6번도 마찬가지죠. 6번도 라지비 하나, 스몰 B 하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확인해보면 5번이 라지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8번은 열성 형질이니까 스몰 B만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비 하나도 없죠. 이렇게 돼 있고 1번은 굳이 적어보자면 0이 들어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도 나가 발현 안 됐으니까 스몰 B일 거고 4번은 나가 발현됐는데 8번이 태어나야 되니까 스몰 B 하나 줄 수 있어야 되겠네요. 7번도 나가 발현 안 됐으니까 스몰 B. 근데 7번은 가도 발현이 안 돼서 스몰 A 하나 갖고 남자니까 Y 이렇게 갖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까요?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그죠? 뭘 보고 찾았어요? 1번이 열성 유전자 딱 한 개만 갔는데 열성 표현형으로 발현이 바로 된 거를 보고 상념색체라면 2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X염색체라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은 2인지 물어봤어요.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보기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중 나만 발현될 확률. 자, 근데 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 유전자만 있기 때문에 가가 발현이 가 유전자가 없어서 가가 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확률은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나가 발현될 확률은 라지 B를 받으면 되는데 둘 중에 6번으로부터 라지 B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이 되니까 디귿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 8번이 선생님이 아까 6번을 보고 이걸 2개를 썼는데 8번은 가가 발현돼서 스몰 A를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 그 다음은 17번. 요것도 그림을 다 줬어요. 지금 이게 사람의 유전병 문제거든요. 유전병인데 뭐 나름 좀 다채롭습니다. 결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비분리도 나오긴 해요. 하지만 뭐 유전자형과 그림을 다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보고 조합만 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형질은 여기 가라는 형질은 대문자 라지 A 스몰 A, 나라는 형질은 라지 B 스몰 B에서 결정되고 다라는 형질은 라지 D 스몰 D에서 결정이 되는데 보다시피 가와 나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염색체의 번호가 7번이라는 거를 문장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이게 7번. 그 다음에 D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는 13번이라고 합니다. 13번. 이렇게 서로 상염색체에 2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체세포 그림이고요. 7번, 13번만 나타낸 거. 그리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에서 자녀 1, 2, 3에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합과 스몰 a, 스몰 b, 스몰 d의 합을 여기서 표로 나타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특징이 1, 2, 3에서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모두 같대요. 동일. 누구에서? 2, 1, 2, 3, 3명에서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3번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번이라는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 3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역이 1회 일어나 형성된 난자 P 난자 P랑 그 다음에 정자 Q가 수정돼서 자녀 3이 태어나는 상황인데 난자 P가 형성될 때 기역이라는 게 한번 일어났고요. 정자 Q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니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기역과 니은이 잘 보세요. 기역은 7번 염색체 결실 이고 니은은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매치가 될 건데 기역 니은은 7번 염색체 결실이거나 아니면 13번 염색체 비분리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럼 지금 자녀 3이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난 자녀니까 그리고 비분리가 한쪽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2n일 수는 없을 건데 그러면 2n 플러스 1이거나 2n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를 더 받았거나 덜 받은 그런 자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 자녀 3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47개래요. 그럼 얘가 47개의 염색체를 갖는다는 얘기는 2n 플러스 1로 이 비분리가 일어난 요 그 생식세포가 n 플러스 1에 13번 염색체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그런 세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13번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n 플러스 1인 상황이고요. 그럼 하나를 더 받는다. D에 대한 유전자형이 세 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치상 많은 걸 좁혀볼 수 있어요. D에 대한 유전자형이 세 자리예요. 3개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염색체에서 결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A 아니면 B의 결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단서를 갖고 있냐면 1, 2, 3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동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가에 대한 그러니까 라지 A 또는 스몰 a로 구성되는 이 유전자형에서 자녀 3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만약에 결실이 일어나서 라지 A를 한 개만 갖거나 스몰 a를 한 개만 갖는다. 그러면 자녀 1, 2와 유전자형이 절대 같아질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야. 자녀 3이. 그럼 이 결실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라지 B나 스몰 b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선택지가. 자,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녀 1은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조합이 무려 5개예요. 근데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6자리인데 그러면 그게 한 자리 빼고 다 라지 A, 스몰 b, 라지 D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부모의 유전자형을 보니까 어머니가 스몰 d를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자녀는 스몰 d가 무조건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스몰 d를 이미 한 자리 채웠으니까 나머지 자리를 이걸로 다 채워줘야 5개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B의 라지 D 하나까지 딱 채워주면 2개 한 쌍씩 하면서 5개를 채울 수가 있게 돼요. 2개, 2개, 1개. 그럼 유전자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녀 1에. 그리고 자녀 1, 2, 3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자녀 2도 라지 A여야 되고 자녀 3도 라지 A여야 되죠. 그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 자, 그럼 라지 A, 스몰 B면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네요. 엄마로부터 요가닥, 아빠로부터는 요가닥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확인해 봤을 때 스몰 A는 없고 스몰 B 2개, 스몰 D 하나니까 얘네 셋의 합은 3개. 맞죠? 이렇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녀 2가 라지 A로 유전자형이 똑같아요. 라지 A가 되려면 일단 엄마로부터는 자녀 1과 같은 가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표에 있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빠로부터 받은 가닥도 똑같은 가닥이면 안 되죠. 표의 숫자가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빠로부터는 다른 가닥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라지 A에 라지 B, 스몰 B 조합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라지 B, 스몰 B.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라지 A랑 스몰 B랑 더한 값이 이미 3이죠. 그쵸? 3개. 그러면 D에 대해서는 스몰 D로 채워줘야 이 숫자가 더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B로만 3개를 채웠고 그럼 스몰 A 없고 스몰 B 하나, 스몰 D 2개니까 요거의 합은 3. 여기 맞아 떨어지죠. 자녀 2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자녀 3은 라지 A 2개 가져요. 근데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총합이 4. 무려 4래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얻어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13번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서
n 플러스 1짜리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총합이 이 자녀 3은 대문자, 소문자를 가려야 되겠지만 일단 D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3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생식세포가 3자리인 것 같으니까 이 자녀 3에 D에 대한 유전자형이 3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 자녀 3의 마지막 칸에 숫자가 1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스몰 a, 스몰 b, 스몰 d입니다. 근데 이 총합이 이 총합이 셋을 다 합쳤을 때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스몰 d로 2개를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칸 총합이 1이니까 스몰 d가 있어봤자 총합이 1개예요. 그러면 1개로 채우고 나머지는 라지 d로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자, 이렇게 채워줬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라지 d를 2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엄마는 라지 d를 안 가져요. 근데 아버지가 라지 d, 스몰 d 중에 똑같은 거를 2개 줘야 돼. 그럼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복제분의 비분리. 그렇다면 이 정자 Q에서 나타난 니은이 13번 염색체의 비분리고 아빠 쪽에서 2개 받은 거. 근데 똑같은 거 2개 받았으니까 이거는 2분열 비분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남자 P에서 일어난 기억이 7번의 결실인데 7번 염색체의 결실인데 B에서 결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뒤에 있는 라지 D, 스몰 d까지는 채웠어요. 그러면 라지 A와 라지 D의 합만 셌을 때 하나, 둘, 셋, 4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스몰 B가 있으면 안 되죠. 스몰 B가 있으면 안 돼요. 이미 4개, 하나, 둘, 셋, 4개 합쳐서 스몰 B에 대해서는 합이 더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라지 A를 받게 되면 무조건 스몰 B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라지 A 유전자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라지 A를 만족시킬 때 스몰 B가 무조건 따라와요. 근데 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결실로 날리면 되죠. 어머니의 7번 염색체 스몰 B 결실. 그래서 스몰 B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결실돼서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는 스몰 B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숫자가 하나 올라가잖아요. 라지 B를 받아줬어야 되죠. 여기. 그래서 최종 유전자형이 라지 A에 원래는 라지 B, 스몰 B였어요. 하나. 누구랑 똑같이. 자녀 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스몰 B 하나가 날아가면서 스몰 B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비분리 결과로 라지 D, 스몰 D가 되었다. 이러면 라지 A 2개, 스몰 B는 없고 라지 A 2개에서 4, 스몰 A 없고 스몰 B도 없고 스몰 D 하나 있어서 1. 모든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 보기에 자녀 2에게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라지 D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라지 D가 없는 유전자형을 갖거든요. 스몰 D밖에 못 줘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동그라미 기억은 7번 염색체의 결실이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7번 염색체 결실이니까 그래서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나서 라지 D를 2개 주었다. 디귿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 디귿 오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8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번 6월 모평에서 건져야 할 것을 하나만 꼽아보자면 뭐 전도도 아니고 근수축도 아니고 방금 풀어왔던 그런 유전 문항도 아니고요. 이 문제예요. 18번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음은 동물종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는데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경쟁 아니면 상미공생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보기만 해도 알겠죠? 둘 워낙 다른 특성이니까. 경쟁이면 둘 다 손해일 거고 상미공생이면 둘 다 이익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A와 B가 함께 서식하는 지역을 기역과 니은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A와 B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역에서만 A를 제거했어. 그럼 여기는 B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에는 여전히 A와 B가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B의 개체수 변화를 추정을 했더니 A와 B가 함께 사는 상황에서는 기역 지역과 니은 지역 모두 B의 개체수가 이 정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A가 제거되는 순간 B의 개체수가 쫙 올라가죠. 그러면 A가 제거된 게 B한테는 좋은 사건이에요? 나쁜 사건이에요? 개체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살만한 조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제거된 게 B한테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경쟁이겠죠. A가 사라지는 쪽이 B한테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찾는 것까지는 수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보기 기억에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경쟁에 해당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맞는 보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 니은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 근데 서로 다른 종인데 같은 개체군이 될 수 없죠.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함정 보기이기 때문에 함정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많이 봐왔던 그냥 늘 껴넣는 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는 것도 확실해. 기억니까지 확실해요. 근데 디귿 보기를 봤어. 디귿에서 구간 1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큰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기계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환경 저항은 어떻다고 배웠을 거냐면 개체수가 많을수록 환경 저항의 크기도 크다. 이렇게. 환경 저항의 크기도 크다. 왜냐하면 개체수가 많으면 뭐 먹이 부족, 물 부족, 뭐 공간 부족 이런 것들이 심화되니까 환경 저항이 더 커진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역일 때가 개체수가 더 많고 B가 니은일 때 개체수가 더 적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 저항은 기역에서가 더 큰 것 같아. 해서 기역 디귿을 동그라미 쳤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기역 디귿이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다행히 기역 디귿이 보기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맞을 수 있었던 거지, 이게 보기 중에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의심도 안 하고 그걸 찍었을 거야. 아마 출제자들이 그걸 고려했을 겁니다. 이거 있으면 다 틀릴 것 같으니까 얘를 없애자, 아예 이 보기를. 아마 이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풀이하는 거는 이런 어떤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 이건 지금 중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개체군 생장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그럼 여기선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초반에 T1 개체수가 요만큼 있을 때랑 뭐 후반부에 T2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하면 이 처음 상황보다는 막 바글바글할 때 환경 저항이 클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별다른 어떤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는 개체수가 많으면 보통 환경 저항이 크다고 풀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상황이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디귿이 맞지 않고요. 자, 여기서 얘가 개체수가 증가한 이유가 뭐야? 지금 기역에 B만 있을 때는 개체수가 늘었어요. 증가했고 지금 A와 B가 같이 있는 니은에서는 개체수가 오히려 그 구간 동안 줄었단 말이에요. 개체수가 왜 늘 수 있죠? 환경 저항이 적어졌기 때문에. A가 지금 없어지면서 환경 저항이 비교적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체수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A 때문에 환경 저항이 큰 편이라서 둘을 비교해보면 환경 저항이 니은에서 더 큰 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석해줘야 돼. 지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력이 존재한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면 되는 문제다. 이 부분이 별표.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풀어볼까요? 요거 유전의 사람의 유전 해석하는 부분인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 다인자 유전의 기본형에 해당하는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서로 다른 세 개의 염색체니까 독립되어 있는데 심지어 모두 상염색체 있으니까 별로 생각할 부분이 없어요.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인자 유전의 일반적인 설명, 대문자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질 나가 등장합니다. 가는 다인자 유전이었고요. 나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라지 E와 스몰 E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유전자형이 있을 때 표현형이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그 다음에 나의 유전자도 가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 내 쌍의 유전자가 다 상염색체 모두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명이 등장합니다. P의 유전자형은 옆에다 써볼게요. P라는 사람과 Q라는 사람이 등장할 건데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고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이래요. 자, 그 다음에 Q는 가와 그 가의 표현형이 P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현형이 같으니까 P가 지금 대문자가 3개이잖아요. 그러면 Q도 대문자 3개인 그런 표현형일 거고 나에 대해서는 다음 단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단서에서 PQ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에서 표현형의 가지수가 최대 15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 15라는 숫자는 5 곱하기 3으로밖에 쪼개지지가 않죠. 이렇게 두 개의 곱이 될 텐데 지금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합해도 5가지가 불가능하니까 이 5가지는 가에 대한 표현형, 나에 대한 표현형 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Q의 유전자형은 라지 E, 스몰 E여야만 이 사이에서 3가지 서로 다른 표현형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가가 서로 다른 5가지 표현형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예전에 사람의 피부색 유전 모델 했을 때 기억나요? 대문자 3개 가지고 있는데 그게 P와 Q가 유전자형까지 만약에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 독립돼 있고 그러면 대문자 하나도 없는 것부터 대문자 6자리 다 있는 것까지 모든 조합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손에서 가에 대한 7가지 표현형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유전자형이 같은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적어야 돼. 그럼 그거보다 줄일 수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3가지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대문자고 소문자고는 상관없고 이 3쌍 중에 한 쌍은 우성 동형접합, 3쌍 중에 한 쌍은 이형접합, 3쌍 중에 한 쌍은 열성 동형접합의 조합으로 만들어주면 대문자 수는 같으면서 밑에서 태어난 자손은 표현형이 5가지만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기 조합을 해볼게요. P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 대문자를 몇 개씩 담아줄 수 있는가? 그러면 스몰 a, 스몰 b, 스몰 d의 조합이면 대문자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생식세포에.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라지 a만 하나 있거나 라지 b, 라지 d 뭐 셋 중에 하나 있으면 대문자 1개 가지고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2개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최대치는 라지 a 하나, 라지 b 하나, 라지 d 하나 담아주는 경우에는 최대치 3개의 대문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P의 유전자형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은 총 8가지죠.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 라지 B, 스몰 b 둘 중에 하나, 라지 D, 스몰 d 둘 중에 하나를 뽑아주는 거니까 이 조합에서 분모는 8일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담아주는 조합은 그 중에 1개의 조합밖에 없어서 8분의 1의 그런 확률이고 대문자만 다 담아주는 확률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 1개 조합밖에 없으니까 8분의 1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둘이 비율이 똑같고 이 1에서 8분의 2를 빼준 값을 그냥 2개로 나눠주면 되죠. 8분의 3, 8분의 3. 쉽게 말하면 얘는 이 대문자 1개가 라지 A로 대문자 1개일 수도 있고 라지 B일 수도 있고 라지 D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서 8분의 3, 3개 조합. 그럼 얘는 소문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니까 대문자 2개에 소문자 하나니까 그 소문자가 스몰 a거나 스몰 b거나 스몰 d거나 3개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체 8가지 중에서. 그렇게 해서 비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Q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선생님이 가정한 대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일단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대문자의 가장 적은 수는 라지 A에 스몰 b, 스몰 d. 물론 이제 라지 A가 아니고 라지 D 동형접합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셋 중에 하나는 우성 동형접합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대문자 하나 받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 받는 대문자 총합 하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대문자 하나는 기본으로 받고 남은 이형접합인 거에서 대문자 하나 더 받는다면 최대 대문자 2개까지 줄 수 있죠.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조합해서 수정된 자손의 대문자 총합을 써볼게요. 1, 2, 3, 4, 2, 3, 4, 5. 근데 여기서는 대문자 수가 같으면 같은 표현형으로 묶이기 때문에 얘는 묶어주시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표현형. 이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물어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은 자, 여기서 태어난 이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자손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라지 E, 스몰 E의 유전자형이 가진 사람과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이걸 쉽게 옮기자면 일단 얘는 똑같이 만족을 해야 되고 가에 대해서는 대문자를 2개 가질 확률을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일단 이 라지 스몰이와 라지 스몰이 사이에서 라지 스몰이가 태어날 확률은 일단 2분의 1. 그 다음에 대문자 2개 받을 확률 이쪽에서 계산해 볼게요. 대문자 2개는 요렇게 한 개 받아서 2개가 되거나 0개 2개 받아서 2개가 되는 요 조합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만난 확률 그러면 8분의 3에 여기다 적어볼게요. 8분의 3. 일단 요게 수정된 확률이 8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반의 확률이니까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이쪽에서 하나 받을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0개 받을 확률이 지금 8분의 1이죠. 여기서 2개 받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이거 2개 더해주면 돼요.
그럼 16분의 3과 16분의 1이니까 더하면 16분의 4.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2개 받을 확률은 4분의 1. 곱해주면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2번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 8분의 1로 확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오늘 마지막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탐구 내용이죠. 연역적 탐구와 관련된 문제인데 다음은 동물종 A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내용입니다. 가에서 요 A의 수컷 꼬리에 긴 장식물이 있는 걸 관찰했대요. 그래서 뭔가를 관찰했고요. 아마 요 사이에 저거 왜 저러지 하고 문제인식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생략돼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관찰하고 문제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A의 암컷은 수컷의 꼬리 장식물 길이에 따라서 배우자로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암컷은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관찰 및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단계가 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 그거를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 집단 1과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짧은 수컷 집단 2에서 각각 한 마리씩 골라서 암컷이랑 같이 세 명의 3인 데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암컷 한 마리에 긴 수컷 하나, 짧은 수컷 하나를 이렇게 같이 두고 암컷이 어떤 수컷을 배우자로 고르는지를 봤다고 합니다. 관찰했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긴 수컷 집단의 개체가 선택된 비율이 짧은 어떤 그 수컷 집단에서 선택된 비율보다 더 높았다. 그럼 내 처음에 가설이 맞았던 얘기죠. 긴 걸 선호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지금 선택된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라에서 A의 암컷은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하는 결과 분석 단계고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아, 나의 가설이 맞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 탐구에서 조작 변이는 뭘까요? 두 집단 1, 2에서 딱 다르게 해준 한 가지가 뭐죠? 장식물의 길이죠.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되겠고, 그거의 결과가 뭐죠?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종속 변이는 여기에서 암컷이 선택한 비율, 암컷의 선택 비율,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문제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 그게 바로 가설이잖아요. 가설에 해당이 된다. 맞는 내용. 옳고, 그 다음에 니은에 조작 변이는 암컷이 원의 개체를 선택한 비율이다. 근데 원의 개체를 선택한 비율은 어떤 개체를 선택했느냐, 그게 종속 변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종속 변이의 내용도 아닐 뿐더러 조작 변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라는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 단계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죠?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 결론을 내렸다. 아예 대놓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그래서 기억 디귿 옳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늘 만나는 연역적 탐구의 내용으로 익숙하게 마무리를 한 그런 구성의 6월 모평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미션을 줘야 되겠죠. 이제 6월 모평이라는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 끝났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아직도 수능 특강도 한 번도 안 풀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학생의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1학기 기말고사가 아마 남아있을 테니까 내신 시험 준비에 남은 기간 좀 집중하시고 7월 달에 내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일단 수능 특강부터 한 권 다 풀어내세요. 수능 특강 풀어본 다음에는 우리가 꼭 뭘 거쳐야 돼요? 기출문제. 선생님이 오늘 지금 이 풀이하면서 일부러 예전에 기출문제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수능에서 술술술술 새롭게 느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뭘 필수로 해야 돼요? 수능 완성까지는 우리가 같이 풀어줘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수능 완성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굉장히 좋고 굉장히 단원 통합적인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풀어보고 수능 시험장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기출문제 수능 완성까지는 기본으로 잡고 여력이 된다면 기타의 노력들을 좀 더 하면서 실력을 남은 기간 동안 끌어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수능 완성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